안녕하세요. 이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82페이지의 건축물의 철거, 멸시 신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사용 승인과 관련된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유지 관리에 관한 건축법상의 규정으로서 유지 관리 계획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 수시 점검,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고, 이제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철거 신고와 멸실 신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철거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철거 공사는 미리 예정되기 때문에 철거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그 절차를 정하며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신고는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사후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멸실된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80년 중반대에 큰 물난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물난리 발생하고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을 때 학교 체육관 같은 곳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법령에서는 멸실 후 15일 이내 멸실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재민으로서 체육관에서 컵라면 먹고 있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15일 내 멸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참 가하다 해서 그때부터 법령을 개정해 달라 요청했고, 한 5년 전쯤에 저 멸신고를 15일에서 30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 소파동 발생한 적이 있어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은 사료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 소 몇 마리를 굶겨 죽인 사건도 발생했었는데, 그게 동물 학대죄라 해서 그분들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멸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재민을 고려하게 된다면 행정청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직접 멸실과 관련된 절차를 확인하고 간단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데, 건물 소유자에게 따로 멸실 신고 맡기는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2년 전에는 이 철거 신고를 7일 전에 신고하던 것을 멸실 신고가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앞에 3자를 맞추어서 7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철거 신고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 철거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철거 신고와 관련된 사전 절차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2번입니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예정일 3일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에 해체 공사 계획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 신고와 멸시 신고서는 한 장의 서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거점 멸시 신고서로 표기되게 됩니다. 내가 철거하고자 한다면 철거에 표시하시고, 멸실하고자 한다면 멸실에 표시하셔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멸신고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사후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건축지도원입니다. 여기 건축지도원은 건축법령과 관련되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주변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입니다. 만약 이들이 위법한 건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은 그에 따른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 역할을 하는 자를 건축지도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4번 건축물 대장입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에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치고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저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용 승인서의 교부는 허가권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라면 사용 승인서 발급하고 직접 대장 작성할 수 있지만 저 허가권자에는 예외적인 허가권자로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존재하며 이들은 직접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광이 허가권자로서 사용 승인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 등에 관한 사안들을 자세히 적어놓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법한 건축물인지 위법한 건축물인지 파악하도록 정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 대장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때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무나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 대장과 등기 사이에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4페이지에 4번 건축물 대장 함께 살펴봅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 내용이 변경되게 된다면 그러한 변경 사항을 계속 건축물 대장에 반영하도록 하며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 사안이 있는데 1번만 보십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추천없습니다. 사용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알려 건축물 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로서 사용 승인서를 발급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축물 대장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가 작성하는 경우 없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나 광역시, 특별시에 속해 있는 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것이지 만약 시도지사가 건축물 대장 작성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양가로 이번 등기 촉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촉탁은 부탁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저 부탁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업무 처리를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촉탁이라 하고, 비행정청에 해당되는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게 뭔가 요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신청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해달라 요구하게 되면 등기 신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 정책 참여와 관련되어 행정청이 정책 참여하게 되면 다른 행정청에게 뭔가 해달라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란 말을 사용하고, 비행정청이 정책에 참여하여 뭔가 해달라 요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안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촉탁이나 신청이나 같은 의미이고 요청이나 제안이란 말이나 같은 의미이지만 그 주체가 행정청일 때와 비행정청일 때 서로 구분하여 법률상의 표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등기해달라 부탁할 때 촉탁이란 이야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주가 등기소장에게 등기해달라 부탁하게 된다면 그때는 등기 신청인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1번입니다.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최근에 연기 공주 일부가 세종시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행정관할구역의 변경에 있어서는 건축물 대장에 우선 행정관할구역의 변경사항이 기재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등기소에 행정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정정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촉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가로 속에 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신규 등록 줄쳐놓으시고 제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2번 보시게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에 건축물의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여기 신규 등록은 새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졌다면 해당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여 등기부 등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막 건축물 대장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등기는 아직 작성 전입니다. 여기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동시에 존재한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그에 따라 등기 사항을 변경해 달라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게 되는데 이제 막 건축물 대장이 새로 만들어졌다면 등기는 작성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등기 촉탁 대상에서 배제시킵니다. 만약 신규 등록한 경우에도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 취지의 신문이라면 바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86페이지에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된 건축주가 갖출 사안과 건축 허가 시에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허가 대상, 건축 신고 대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셨고 사용승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제3장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해 놓고 있는 목표는 건축물의
안전입니다. 튼튼한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쉽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며 이 건물을 훼손하는 주된 원인인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그 화재에 안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 제한은 건축물에 집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대지도 안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지 맹지는 도로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 제한 규정에는 도로에 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제한, 건축물에 관한 제한을 각각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은 모든 건축주가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철거 등의 시정명령 대상이며 그러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을 부가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은 우리 시험 같은 경우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시험에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로와 관련된 규제, 건축물에 관한 규제, 이행강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 우리가 항상 공부할 학습 목표는 딱 2가지입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대지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사이 쉽게 시험에 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사항과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학습 범위가 꽤 많은데 이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건축법령상의 규제, 이 구조 설비에 관한 규제는 우리가 시설 개론에서 공부하셨던 구조 설비 있습니다. 그것의 모태, 뿌리가 되는 것이 이 건축법의 구조 설비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저 건축물에 특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규제를 풀어주는 완화 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건축 제한과 관련된 학습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도로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우리 교재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예정 도로 줄만 쳐놓습니다.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여기 보행이란 사람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통행이란 자동차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전폭은 1.8m 정도인데 이런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도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은 4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 규정에 따르게 된다면 너비 6m 도로, 8m 도로, 12m 도로, 15m 도로, 20m 도로, 25m 이상의 도로로 각각 정해 놓고 있는데 폭 25m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우리는 대로란 말을 붙여줍니다. 가끔 강남대로나 올림픽대로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면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이기 때문에 대로란 말을 현재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폭 4m 도로와 6m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만약 차량을 일렬주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게 된다면 그러한 도로 조건이 폭 6m인데 이러한 경우는 차도 인도 구분 없죠.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폭 8m 이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관리 실무 공부하다 보면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도로 설치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폭 8m 대신 다른 기준을 각각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죠. 아파트 단지의 도로라고 하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땅은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고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의 경우는 폭 8m 이상부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는 차만 이용하는 차도가 건축법령에 의한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인도도 도로에 포함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이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도로의 폐지 변경.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법령에서 도로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도로법이나 고속국도법,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등에서 도로 설치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그 많고 많은 법 중에 건축법에 따라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할 수 있는데 저 건축법에 따라 도로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땅에 도로를 만들게 된다면 토지에는 토지 소유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은 때 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저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이때도 이해관계인 동의인데 만약 도로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 땅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되어버립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상태이고 도로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감소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폐지 변경 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해당 도로를 사용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의 폐지 변경에 있어서는 있던 도로가 없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도로는 A라고 하는 지점으로부터 B라고 하는 지점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데 가끔 우리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 광고를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 5분, 10분 거리에 아파트 분양한다. 그렇게 분양 광고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다. 분명 직선 거리는 5분, 10분 걸립니다. 다만 이렇게 두 지점이 직선 거리로 형성되어 있는 게 거의 없죠. 다양한 도로 구조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있던 도로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이제 그 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된다면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불편 끼치기 때문에 현재 도로 사용하는 자의 동의 받은 때에만 그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 지정 시에는 새로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두 지점 간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도 채택할 필요 있죠. 그래서 저 도로 지정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폐지 시에는 예외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이 도로 지정 시에 분명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현재 외국에 이민 나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기 곤란하죠. 그러한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7페이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얻어야 된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소유자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 동의 받기가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 해외 거주 주만 적습니다. 2번입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 오랫동안 통행로 줄쳐 놓습니다. 오랫동안 통행로 해서 무조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조례 동그래 놓습니다. 조례가 정할 때에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험은 21회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19회 시험과 17회 시험 때 관계 법규가 심하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예외적인 사항을 시험에 물어보면서 관계 점수의 평균 점수를 많이 대폭 삭감시켰던 적이 있는데 한번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을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나눕니다. 특히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법률이라 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법이 있다면 명령이라 표현하는데 대통령이 만들었다면 시행령, 장관이 만들었다면 시행규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법령이란 말을 보게 되면 이것은 법률과 명령, 약칭한 표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가 못 됩니다. 우리 시험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서 특정 지방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 조례사항은 시험 범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이라면 보통 시골 동네라면 지방 같은 경우라면 농로가 대표적인 예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변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외국에 이민 간 상태라면 이분 땅 주변에 맹지를 내가 취득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맹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건물 건축하겠다고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하는데 현재 도로가 없으니 도로 만들어 달라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도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도로 만들게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동의 얻기 곤란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맹지에서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토지의 가격이 10배 정도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다만 이 토지 소유자가 국내에 귀국했다고 하면 자기 허락 없이 도로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노발, 대발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해당 도로의 폐지를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이 도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누가? 토지 소유자 아니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만 도로 폐지할 수 있죠. 그때 이해관계인은 바로 제가 될 텐데 동의 안 해주죠. 만약 동의해 주게 된다고 하면 저 땅은 맹지가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 지정 폐지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주변의 토지 소유자 중에 외국에 이민 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양가 1번 접도 기준 등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대지 가로 해놓습니다. 2m 이상 줄여놓습니다.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자동차만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된다. 여기 자동차만 통행에 사용한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와 예정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통해 사용되는 도로는 건축법령의 도로가 못 되기 때문에 배제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가로 속에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가로 속에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한다. 축사 작물 재배사 추천하시고 제외한다. 추천했습니다.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시는 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도로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함께 보시면서 이해 관계인 동의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건물 건축한 대지에는 만들어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과 차량 출입해야 되죠. 그 출입 통로를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라 하고, 건물 건축되어 있는 모든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이 6사라고 하는 시인 들어본 적 있죠? 264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경우는 연면적기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래서 364란 말로 각각 대신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리 실무 그리고 관계 복귀 시간에 연립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5계층 이상의 것을 말하며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주택이다. 그러면 이 대지 안에 동당 바닥 면적 합 700제곱미터인 연립주택 3동이 만들어지게 되면 73, 20에 연면적계는 2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립주택 단지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 진입하는 곳과 차량 나가는 곳 좀 폭넓게 확보될 필요 있죠. 그리고 이런 규모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그냥 도로가 아니라 좀 넓은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자동차의 승용차 전폭이 1.8m라고 하면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축사 작물 재배사라면, 여기 축사라고 하면 돼지 키우는 곳을 말합니다. 냄새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건물 만든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 작물 재배사의 경우는 6m 도로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6사란 말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에 264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대해서는 문제 풀 때 잠깐 살펴주시는데 1번 하나만 확인해 놓습니다.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도 관계를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땅이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땅과 도로 사이에 다른 토지 소유자가 보유한 토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역권과 관련된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나는 남의 땅에 도움 필요하죠. 그래서 도움 필요한다 해서 요역지. 이 땅은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에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라 해서 승역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권 설정하고 그 효과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한 때 효력 발생하죠. 상린관계와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지역권 설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면 이때는 내 땅에 출입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에 2m 이상 접할 필요 없죠. 그것이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없다 인정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가로속에 광장, 공원 등에 건축이 금지되고 주셨습니다.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도로에 2m 이상 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상황이 애매한데, 서울시청 앞에는 서울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서울광장과 시청 건축되어 있는 건물 부지 그리고 도로가 이런 형태라고 하면 시청이 만들어져 있는 땅이 도로에 직접 접하지 못한 상황일 때 주변이 모두 공원, 광장이라고 하면 이 광장을 사람들이 걸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시청 건물에 드나들 수 있다고 하면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직접 2m 이상 접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 광장은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대지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청 부지가 다른 도로에 접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아예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공원, 광장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경우 도로에 직접 2m 이상 접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264, 364란 말 기억하시고 건물의 규모가 소규모라고 하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예외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88페이지의 4. 건축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